2024년 인사이드 아웃 2가 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엘리멘탈의 기록을 깨고 픽사 최고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지 못한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캐릭터 구상까지 완료했지만 나오지 못한 감정들, 스토리보드까지 완성됐지만 사라져버린 장소들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2편에 나오지 못한 이 설정들이 3편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요. 1편에 고려되었던 불어비가 2편에 나오게 된 것처럼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2편에 등장한 불안이가 사실은 1편부터 고려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편에서 라일리가 입던 티를 보면 총 6가지 색깔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색깔들은 감정이들의 상징색을 나타내요. 근데 주황색이 B잖아요. 그리고 이 주황을 상징색으로 가진 감정은 누구죠? 네, 바로 불안이에요. 이는 빙봉의 배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지의 색깔을 보면 주황색도 포함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5개가 아닌 6개인 이유는 1편의 자문을 맡은 심리학자인 폴 에크만이 기본 감정을 6개로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순서대로 기쁨, 슬픔, 혐오, 두려움, 놀라움, 분노였죠. 그래서 영화 제작 단계에서도 6개의 감정을 고려했다고 해요. 하지만 1편의 감독이었던 피트 닥터는 감정이 너무 많으면 영화가 산만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했고, 또 마침 연구에서도 놀람과 두려움은 공통점이 많은 감정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감정은 하나로 합쳐서 호시미라는 캐릭터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만약 초기 설정대로 6개의 감정이 나왔다면 불안이는 불안이가 아닌 놀라미로 나왔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또 이 편의 자문을 맡은 심리학자인 데커 켈트너는 감정을 더 세분화했는데 무려 27개로 분류했다고 하죠. 그래서 픽사 스튜디오에서도 처음에는 27개의 감정에 대한 컨셉 아트를 그렸고, 이 27개의 감정 중에 최종적으로 2편에 나오게 되었던 감정으로는 따분이, 추억할머니, 불안이가 있죠. 이처럼 영화 제작 단계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고려되었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7개의 캐릭터들도 2편에서 고려되었던 감정들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라지게 된 감정들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몇몇은 픽사가 비하인드를 공개해줬거든요. 이 감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경외라는 것은 내 이해를 초월한 무언가를 느끼는 감정으로서 인사이드 아웃식으로는 감탄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적 정의로는 즐거움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라서 왠지 종교적인 느낌이 강해 보이지만 켈튼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해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을 비추는 공원을 거닐 때,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면서 문득 감사함이 느껴질 때, 소중한 사람과 밥을 먹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걸 느낄 때 우리는 경외를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경외를 느낄 때 우리 얼굴은 이런 표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표정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바로 불어비 특유의 표정이에요. 경외와 부러움은 사실 관련이 없잖아요. 하지만 왜 불어비가 이런 표정을 짓는지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있는데요. 심리학에서 감정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호는 얼굴 표정인데, 에크만에 의하면 불어비인 MB의 표정은 드러나는 신호가 따로 없다고 해요. 얼굴을 보고서 부러움을 느끼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영화는 시각적인 형태로 감정이들의 감정 상태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경외 표정을 불어비한테 가져온 것 같아요. 이는 캐릭터 디자인에서도 알 수 있는데, 픽사의 아트 디렉터인 케이코 무라야마에 의하면 불어비의 감정인 MB는 라틴어로 선망을 의미하는 인비디아로 유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불어비라는 캐릭터는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감탄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우주를 품은 듯한 동경의 눈망울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죠. 경외의 초기 컨셉 아트들을 보면 이런 게 더 드러나거든요. 단순한 놀람을 벗어나서 존경까지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경외가 있었는데, 귀여운 통통이들, 긍정적인 서핑 친구, 히피 보헤미안 컨셉 등이 있었죠. 신기한 점은 초기 컨셉 아트 중에 젊은 키아누 리브스 버전도 있었다고 해요. 찾아봤는데 왜 하필 젊은 키아누 리브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면 인사이드 아웃과 존윅이라는 희귀한 조합이 나올 수 있었네요. 그리고 비록 경외라는 감정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캐릭터로 나오진 못했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긴 했어요. 라일리가 공황 발작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장면 기억하시나요?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 하키퍽이 굴러가는 소리,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들을 느끼면서 라일리 스스로 기쁨이를 원하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이 경외를 느낀 순간이죠. 그리고 사실 이 경외라는 감정은 이미 픽사에서 다뤘어요. 바로 2020년에 개봉된 영화 소울에서요. 인사이드 아웃 1의 감독이 피트 닥터, 자문이 켈트너였고, 소울의 감독도 피트 닥터, 자문도 켈트너였어요. 둘은 교류가 있던 사람이었고, 이와 관련된 켈트너의 인터뷰도 존재해요. 라일리가 말한 난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말도 사실은 소울에서 22번인 22가 이미 했던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는 3편이 어른이 된 라일리를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이미 소울을 통해서 어른이 된 우리의 모습은 다뤘으니까요. 인사이드 아웃을 감명 깊게 본 분들은 소울도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영화관에서 보고 이건 진짜 픽사밖에 못한다 라고 감탄했던 작품이니까요. 코로나에 묻혀진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감정으로서 인사이드 아웃식으로는 죄책이 혹은 자책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시 내가 다 망쳐버린 게 아닐까와 같이 지나간 과거로 인해 현재의 고통을 받는 감정이기에 저 작은 몸으로 들지 않아도 되는 짐까지 들고 있는 불쌍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 죄책감이란 감정은 결국 나오지 못했는데 이유는 이 편의 감독인 캘시만이 영화를 제작할 때 지나치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면 영화의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그러면 관객들이 즐겁게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감정의 형태가 아닌 영화의 장면들로 대체가 되었는데 영화 초반에 반칙을 해서 심판에게 경고를 받거나 라일리 때문에 핸드폰을 뺏긴 선배들이 뒷담을 하는 순간들로 대체가 되었죠. 감정 자체도 일부는 죄책감으로 인한 창피함으로 당황이가 가져가거나 기쁨이가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버리는 걸로 대체가 되었죠. 영화 초반에 기쁨이가 최첨단 기술로 날려버린 구슬 기억하시나요? 이 기억 구슬이 바로 죄책감의 자체기의 구슬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닝 씬에서 라일리가 반칙을 한 것도 원래는 라일리가 분에 못 이겨서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으로 고려됐다고 해요. 생각보다 감정이 더 격렬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나오기에도 딱 맞았죠. 하지만 그러면 라일리가 부정적으로 비춰질까봐 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점은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작동을 하는데 우리는 더 죄책감을 느끼게 될수록 더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이런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조차도 혹시나 피해를 줄까봐 상대를 실망시킬까봐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숨어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고요. 이 자체기가 점점 더 무거운 짐을 들게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는 게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꼭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지금은 도움 요청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도움 요청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딴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오면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1편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1편도 버림받고 2편도 버림받은 불쌍한 친구죠. 영화에서 되어오는 죄책이가 아닌 불쌍에 가까운 생긴 것도 안쓰러운 사연도 안쓰러운 친구네요. 질투라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적개심을 느끼는 감정으로 인사이드 아웃식으로는 시세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불어비인 엔비와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는 다른 감정인데요. 이 둘은 같은 신체 반응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불엄의 대상은 돈, 건강과 같은 상황이고 질투의 대상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불엄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고 질투는 제3자의 행동으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나와 가까운 내 친구가 잘 되면 느끼는 것은 불엄이고 내 애인의 행동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질투라는 거죠. 아트북에서도 라일리가 다른 집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라는 말로 불어비가 푸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집 엄마들은 안 그런다 라는 상황을 부러워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질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한 상대를 향해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이는 영화에서도 잘 표현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폭주하는 불안이를 보고 라일리를 너무 몰아붙인다 라고 말하면서 말리는 불어비의 모습을 통해서 불엄이라는 것은 공격성과는 선을 그는 감정이다 라는 것을 나타냈죠. 하지만 이 둘은 내가 갖지 못한 걸 상대가 가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쌍둥이 컨셉으로 제작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렇게 쌍둥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뭔가 깨름칙하면서도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진짜 웃긴 점은 생긴 걸 보면 엄청 무섭고 되게 커 보이잖아요. 왠지 악의 축 같고 근데 반전으로 엄청 조그만합니다. 기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키로 이런 부분도 불어비와 비슷하죠. 하지만 비록 이렇게 재밌는 컨셉을 가진 감정이지만 이 질투라는 감정이 3편에 나올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이 나왔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불엄과 질투가 감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크만은 질투는 하나의 감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켈트너는 불엄을 독립적인 감정으로 보기에는 미미하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세미가 만약 3편에 합류하게 된다면 1, 2편에 많은 변화를 겪은 불어비처럼 드라마틱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심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믿지 못하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으로서 말 그대로 의심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의심이라는 것은 감정 자체보다도 그 원인이 중요한데요. 인사이드 아웃2의 소재가 청소년기잖아요.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가 되면 대표적으로 두 개의 감정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1. 행복도가 줄어들고 현재보다는 과거와 미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해되실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 기쁨은 없어지나 봐
라는 기쁨의 말로 영화가 말해줬죠. 그리고 두 번째인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느낌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은 친구들이 나 빼고 놀러 가는 것은 아닐까? 가기 싫은 회식이라도 나만 빠지는 건 싫어와 같이 혼자 남겨지게 되는 두려움, 또래 사이에서 나만 밀려나는 열등감으로부터 나온 느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즉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의심이라는 감정은 근원적으로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0대들이 인스타나 틱톡 같이 SNS를 많이 하는 것도 겉으로는 관심 받고 싶어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뒤처지고 싶지 않고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 라는 슬픈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샤덴프로이데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식으로는 쌤통 아저씨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샤덴프로이데는 독일어이기 때문에 캐릭터도 독일권 문화의 요들 아저씨의 복장을 하고 있죠. 따분이가 프랑스인 설정이라서 아누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요. 딴 얘기긴 한데 따분이가 몸을 계속 그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이유는 코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라고 해요. 중력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커다란 코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쌤통 아저씨 얘기를 하면 소심이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갑자기 등장해서 독일인 어조로 너의 고통은 나를 즐겁게 해 와 같은 장면의 스토리보드가 있었다고 해요. 추억 할머니와 비슷한 역할이죠. 마지막으로 이 편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감정인 당황이도 원래는 다른 컨셉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당황이의 다른 버전인 당황이2는 슬픔이가 아닌 소심이와 케미가 있었는데 이 둘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소심해지면서 더 당황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당황이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이와 당황이의 케미를 못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후속작인 2편에서는 비아냥대 협곡, 기억의 저편, 신념의 줄기와 같은 새로운 장소들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장소들이 등장하면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하게 된 기존의 장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격섬이 있죠. 1편에서는 성격섬이 무너지면서 라일리가 아니게 되는 등 영화 전개에 비중 있는 장소로 다뤄졌지만 2편에서는 가족섬이 작아지고 우정섬이 커졌다 라는 언급만 하고 끝났어요. 또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1편의 마지막에 새롭게 추가됐던 섬들인 로맨스 소설섬, 아이돌섬, 패션섬, SNS 섬들은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2편 제작 당시만 하더라도 승리자섬, 인기섬, 트렌드섬과 같은 다양한 섬들이 고려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기섬은 꽤 구체화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라일리를 우러러보는 모습이나 라일리의 동상을 사람들이 찬양하거나 세상은 라일리를 중심으로 돈다 라는 슬로건 등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성격섬은 영화의 흐름에 큰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섬이 생기면 라일리가 비호감을 보일 수도 있을까봐 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미루기 랜드는 비아냥대 협곡의 옆에 있는 장소로서 2편의 감독인 켈시만이 강력하게 넣고 싶어 했던 장소라고 해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공간이었기 때문이라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 미루기 랜드로 들어오면 모든 일들을 다 제쳐버리고 꾸물거리게 되는데 심지어 미루기 랜드를 공사하는 것도 미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건설 현장에는 허허벌판에 크레인 하나만 덜렁 있고 감정이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도 해야 할 일을 다 잊은 채 소파에 앉아서 TV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미루는 것은 불안이 직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화의 스토리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라일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뭔가를 미루려고 할 때 다른 감정이들이 재촉할 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불안이가 속삭이자마자 라일리의 눈이 바로 뜨이게 되죠. 실제로도 불안이라는 감정은 근원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변화를 이끌 만큼 강력하다고 해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나친 불안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말했듯이요. 불안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일을 미루고 꾸물거리게 되는데 특히 잘해야 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할수록 더더욱 미루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한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나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미루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영화에 나왔듯이 애쓰려고 너무 애쓰지는 않아도 된다 라는 거죠. 또 1편의 감정들이 쫓겨나면서 기억의 저편으로 가는 게 2편의 주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감정들이 기억의 저편으로 향하는 과정을 초기 제작 단계에서는 의식의 강을 타면서 여행을 하는 일종의 어드벤처 같은 여정의 형태를 구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강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고민했고 강물처럼 흐르는 의식의 흐름을 타고 기억의 저편으로 갈수록 어두운 배경의 무지갯빛 강을 타는 구상으로 시작하였다고 하죠. 실제로 의식의 흐름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부분을 캐치하고 시각적인 형태로 옮긴 거죠. 그리고 이 강을 건너는 와중에 영화엔 등장하지 못했던 조력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SS 뇌 방기후 선원들을 만났다고 해요. 이 중에 게일 선장은 터프하고 뭐든 스스로 해결하는 성격으로 라일리의 나쁜 아이디어를 낚아채는 전문가였다고 하고요. 또 의식의 흐름이라는 강 속에는 아이디어 물고기들이 있는데 파란색은 좋은 아이디어, 빨간색은 나쁜 아이디어이고 이 아이디어를 사고 파는 아이디어 시장 또한 존재했으며 그리고 그 옆에는 깨달음만이라는
사랑이라는 조업지이자 휴양지도 있었고요.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구체적인 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런 설정들은 재밌고 영상미가 아름답긴 하겠지만 영화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지갯빛 강이 평범한 강의 형태로 나오게 되었고, 뇌방기호 선원들과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브로콜리를 타고 여행하게 되었으며, 아이디어도 낚아 올리는 낚시의 형태가 아닌 아이디어 폭풍, 브레인스톰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워낙 구체적이기 때문에 3편이 나온다면 가장 나올 가능성이 많은 공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춘기 놀이공원이라는 것도 존재했는데요. 외국의 거울홀, 호르몬지옥, 업앤다운 감정 롤러코스터와 같은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나타내주는 이름의 기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놀이기구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은 10대는 감정적이다 라는 건데요. 이것도 심리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영화에서 사춘기 경보가 울리면서 세포들이 들어와서 감정 컨트롤 본부를 다 갈아엎잖아요. 그리고 공사하던 도중에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집에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정 컨트롤 본부가 지어지다가 말게 되었고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뇌도 발달하게 됐는데 이때 뇌의 부위별로 발달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해요. 가장 먼저 발달하는 부위로는 변형계가 있는데 이 부위는 정서 감정과 관련이 있고 10세부터 12세까지 발달된다고 해요. 반대로 늦게 발달되는 부위로는 전두엽이 있는데 이 부위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로서 18세부터 25세까지 발달된다고 하죠. 즉 청소년기는 정서적인 부분은 많이 발달이 되지만 이성적인 부분은 발달이 더디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감정이 휘둘리기가 쉽게 되고, 감정의 양은 커졌지만 그 커진 감정의 양을 조절하기는 힘들어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데모데이 때 건설이 된 부분은 변형계, 지어지다가 만 곳은 전두엽으로 볼 수 있고, 이 장면 이후에 라일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감정이들이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좌절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내게 되는 것도 납득이 된다라는 거죠. 이전 장면과 이후 장면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보면 볼수록 영화 잘 만들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비하인드를 통해 제작진들이 영화를 만들 때 3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 모든 감정은 라일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 한다. 2.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다루려고 노력한다. 3. 영화 전개에 불필요한 부분은 굳이 넣지 않는다. 그래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감정들은 제외되었고, 라일리가 비호감으로 느껴질 만한 장면들도 삭제되었고, 영화의 주제를 벗어난 내용들은 재밌을지라도 과감히 배제하였죠. 그리고 이것이 인사이드 아웃2가 성공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2편의 흥행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3편의 제작은 거의 확정 이거든요. 왜냐하면 1편의 감독이자 CCO인 피트 닥터는 픽사의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작품이 아닌 기존의 후속편에 픽사가 집중한다고 해요.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또한 이에 발맞춰서 내년 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픽사 최초로 TV 시리즈로 나온다고 하죠. 또 2편의 감독이었던 켈시만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3편에 사용할 아이디어를 잔뜩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을 하여서 3편 제작에 대한 의도를 엿볼 수도 있죠. 하지만 3편에 접어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춘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라일리가 어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책감, 질투, 의심과 같은 감정들도 필요한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사실 청소년기가 단지 밝고 희망차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른이 된 우리는 모두 알잖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편의 불안이를 통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이제는 이런 감정들을 다룰 수 있을 만큼 라일리가 충분히 성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3편은 수치심이나 사랑 같은 깊은 개념을 다룰 가능성이 많아요. 이는 또 한 명의 자문을 맡은 심리학자인 리사 다무르의 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무르에 의하면 라일리와 같은 여성 청소년들은 총 7단계를 통해서 어른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6단계, 7단계는 영화에서 다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6단계인 로맨스 세계로의 접근은 타인에 대한 사랑, 7단계인 스스로의 돌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2단계 모두 사랑과 관련이 있고,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에서도 사랑이 등장할 차례라는 거죠. 제작진도 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편의 아트북을 살펴보면 이런 단서들이 남아있는데, 영화상에서 사라져버린 감정인 수치심이 기억의 저편에서 기쁨이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듯한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쁨이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는 듯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곳의 제목에는 자기연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자기연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닌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나의 실패가 남들과 다르지 않고 평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이전 영상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3편의 주제는 사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이 타인에 대한 사랑이든 자신에 대한 사랑이든 말이에요. 또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자아가 라일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이기적인 나도, 불안한 나도, 기쁜 나도, 슬픈 나도 다 나를 이룬다 라고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은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그렇게 불안정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3편의 자아는 다른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어른이 되어간다 라는 것은 감정 자체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포함되니까요. 물론 어른들도 가끔은 감정적으로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서투르고 스스로 생각했던 어른과는 거리가 먼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미숙함을 다 포용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자아를 유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과정을 바로 어른이 되어간다 라고 합니다.